21타경에 69492번이고 지목은 임야, 토지만 매각이에요. 자, 그런데 경매를 어떻게 진행됐나 봤더니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네요. 일반 경매 사건이 아니라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감정가는 17억 700, 즉 평당 200만원 꼴이었는데 현재는 2회 유찰됐으니까 8억 6,900, 즉 평당 100만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금일 현장을 좀 나와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어려운 물건을 볼 거예요. 어려운데 제가 현장까지 온 이유는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바로 전체적인 입지 때문입니다. 자, 제가 위치한 이곳은 고양시 성사동이에요. 자, 덕양구 성사동이니까 이쪽 제가 보이는 왼쪽 편, 왼팔 이쪽으로는 일산 고양 신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이 이쪽 왼쪽에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원흥 삼송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원흥 삼송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제 뒤쪽에 남쪽으로는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성사동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저는 뭔가가 이쪽에 좋은 호재가 있지 않을까 라는 면에서 현재 물건을 찾아왔는데요. 현재 물건이 조금 복잡합니다. 법정지상권 문제도 있고 분묘 문제도 있어요. 그 부분은 현장은 어떤지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뒤쪽 편으로, 이 건물의 뒤쪽 편으로 보이는 게 저희의 부동산 목적물이 되겠는데요. 자, 현장에 왔으니까 지도를 제 모양과 같이 일치를 시켜 볼게요. 지금 저희가 위치한 위치는 여기입니다. 192-1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있고요. 자, 앞에 보이는 건물 마을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도동 행정 게시판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건물이 203의 1번지 대지입니다. 자, 요게 되겠고요. 저희의 목적물은 이 건물 뒤쪽 편으로부터 이렇게 위치한 870평 정도의 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동산 목적물 자체가 임야가 나왔기 때문에 토지를 사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도로하고 배수로죠.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자,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보이네요. 우선 지적도상으로는 보이는데 현황 도로가 지금 이렇게 보여요. 도로가 보이는데 도로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4m 이상을 확보해야 건축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은 4m가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현황이 4m가 넘어 보인다고 4m로 인지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자체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 도로가 하나 둘 셋 넷, 예, 4m가 아슬아슬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우선은 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다 보니까 이쪽에도 오수바지가 있네요. 자, 오수가 보이고 이쪽도 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에도 문제는 없어 보여요.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저희 목적물은 측량을 해서 정확히 봐야겠지만 아마 한 이 정도부터 시작됩니다. 요렇게 보여지는데 요쪽 뒤쪽으로 있는 부분이 저희의 부동산 목적물로 보입니다. 우선 도로를 따라오니까 컨테이너 건물도 보이고요. 간이 화장실도 있네요. 간이 화장실에 최신식 소변기도 있습니다. 남성 전용 화장실도 제가 이따가 한번 사용을 해서 사용감은 괜찮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저희의 현황 토지상 위에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경매에서 매각 제외된 물건입니다. 자,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경로당은 임시 휴관하고 있어요. 자, 화장실 건물도 보이고요. 자, 이쪽부터 여기 오른편부터 저쪽까지, 저쪽의 안쪽에 위치한 요 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딱 보자마자 나는 한숨이 나오는데요. 자, 우선은 우측에 보호수가 보이네요. 보호수가 2010년에 지정이 된 보호수인데 수령이 300년입니다. 300년 됐고 보니까 관리자가 마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나무 이야기, 잎이 일시에 피면 풍년이 온다 하고 나뭇가지 하나라도 절단하면 화가 미친다는 전설이 있어 주민들이 나무를 소중히 여긴다. 마을의 상징처럼 보호수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보호수가 저희의 부동산 목적물 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분묘가 보이는데요. 분분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7개, 8개, 9개. 자, 저거까지 10개. 자, 우선은 최소한 10개 정도의 분분이 보여요. 그래서 야, 이거 분묘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경매 정보지에서 현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이쪽으로 들어왔죠. 이쪽으로 들어와서 마을 회관을 봤고요. 마을 회관을 보고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쯤에 보호수가 있었고, 보호수 뒤쪽으로 이런 분묘들이 보입니다. 분묘들이 보이고요. 또 저쪽으로 한참 더 위에 올라가면 이쪽에 분묘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현장을 나온 이유는요, 지금 아까 사진을 보셨겠지만 확대된 걸로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뽑아 왔는데요, 이쪽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은행나무 있는 쪽까지 올라와서 현재 보고 있는데, 자, 이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이쪽 부분, 은행나무를 사이에 두고 이쪽 부분을 쭉 가로질러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쭉 이렇게 도로가 나게 되어 있는데, 도로가 생기는 게 내년에 생길지 5년 뒤에 생길지 10년 뒤에 생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치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요, 21년 12월 21일에 고양시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라는 게 있어요. 이 현황을 보니까 오래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던 것 중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 순위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도로 쪽에서 소로, 우리가 현재 속한 이 부분, 소로 덕일 104번, 자, 이게 바로 이 도로가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나라에서 이제 이 계획을 포기할지 아니면 빨리 시행을 할지 결정을 하는데, 고양시에서 시행을 하려고 집행 계획을 공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이 사항이 없으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걸 나라에서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이 도시계획 시설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장을 보셨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보호수가 있고 분묘가 10여 개 이상 있고 굉장히 난감해요. 자, 저도 이게 계획으로만 잡혔다면 가치를 찾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고양시에서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았던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 단계별로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 중에 저희의 도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에 이 예산이 잡혀서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다면 이쪽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에 현장을 나와보게 된 거고요. 현장에서 과연 주민 탐문과 그리고 현장을 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가 극복할 문제인지, 이곳에서 투자 가치를 찾을 수 있을지, 어떤 접근으로 이 부분들을 해결할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래 사셨어요? 네. 그럼 이거 분묘들이 다 여기 토지주들 분묘, 가족 분묘예요? 그렇죠. 다 있죠. 저 마을회관 지어주고 이 분묘 관리해주기로 했다는데. 이 집이 지분이 제일 많아. 주냐 저쪽 주냐. 네. 누구 나쁜 사람 저쪽 줄라가지 이쪽 줄라가겠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요즘에 또 경매를 붙였나 봐. 경매를 붙여가지고 지금 이 복도방이 여러 사람 앞으로 경매를 붙여가지고 뒤로 도로가 난다고 그러는데, 네. 10년이 걸 20년이 걸지 서방도로인데 날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고 이제 팔아가 여러 사람 붙여서 행정하려는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할 것 같아. 이 경로당도 이사 가면은 이사비용은 줘야 될 거야. 그럼 여기 노인회 관리하시는 회장님은 따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 경로당 회장 있고 총무 있고. 그럼 여기가 다 이 토지주분들 가족분들이 다 누워 계시는 거구나. 이거는 이장을 한 건가요? 이것도 묘예요. 이것도 지금 현재 모셔 계신 거예요? 이거 파갔어요. 이장하신 거죠? 파서, 네. 파서 저 대전으로 보냈고, 저것도 길 거고. 무용고지 다. 저거는 무용고지예요? 네, 무용고가 많아 여기. 저 위에다 4-5개 있어가지고 전부가 10몇 개 이게. 이것도 길 거 이거. 저것도 길 거고. 이것도 현재 봉분의 형태를 하고 있는 거다. 오래되니까 이게 원래 김씨들 거 이게. 네.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얘가 묘지라고. 김씨인데 이 장씨들이 사가지고 여기다 지은 거 이거. 이거 보면 원래 이게 있었고. 원래 있었죠 이거. 네. 옛날부터 이거 김씨들.
현장 보고 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현장 보니까 해결해야 될 게 참 많죠.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경매를 하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본 물건에 분묘도 10여 기가 넘게 있죠. 분묘 기득권을 다투면서 이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우리가 본 토지를 활용하는데 분명히 제약이 많을 것 같고, 마을회관도 처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땅만 샀는데 남의 건물이 있는 거예요. 남의 건물도 처리를 해야 되고, 보호수도 있네요. 나무를 보호하는 거 좋습니다. 문화재도 보호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게 내 땅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면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물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물건을 어떻게 한번 풀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같이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경매 정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21타경에 69492번이고 지목은 임야, 토지만 매각이에요. 자, 그런데 경매를 어떻게 진행됐나 봤더니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네요. 일반 경매 사건이 아니라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감정가는 17억 700, 즉 평당 200만원 꼴이었는데 현재는 2회 유찰됐으니까 8억 6,900, 869평에 8억 6,900, 즉 평당 100만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절반까지 떨어진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절반까지 떨어져서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복잡한 물건을 보려면 우선은 본 부동산에 가치가 있는지, 우선 가치가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돈 냄새는 나는지, 내가 과연 이 물건이 가치 있어 보이는지부터 봐야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지도로 들어가서 볼게요. 우리 위치가 여기에 있네요. 고양시 성사동 있는데, 저는 분명히 현장을 갔는데 시골이었는데, 시골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3호선 라인이 지나가고 있네요. 멀지 않아요. 화정역도 있고 위에 올라가니까 원당역도 있어요. 지하철역까지 거리를 한번 재볼까요? 한 1.3km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쪽에 봤더니 도심들이 보입니다. 지적 편집도 눌러볼까요? 자, 이쪽에 3종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도 보여요. 상업지역까지의 거리도 여기에서 직선거리도 따져보면 1.4km밖에 되지 않아요. 화정역까지 1.4km.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아까 현장 그림만 봐서는 시골에서 전원생활해야 될 줄 알았는데 도심이 바로 근처에 있네요. 자, 또 조금 축소를 해볼게요. 축소를 해보니까 여기가 그렇죠. 3기 신도시가 생기는 곳이네요.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한 4만 세대 정도, 4만 세대 좀 안 되게 들어오는 3기 신도시가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크게 생기는 게 우측 하단 남쪽 방향으로, 동남안 방향으로 3기 신도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원흥지구하고 더불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배후 세대가 생기게 됩니다. 갑자기 뭔가 느낌이 달라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서쪽도 도시고, 남쪽도 도시고, 동쪽도 도시고, 3면이 다 도시로 둘러싸이게 돼요. 가운데 남은 얼마 안 되는 희소성이 있는 땅이 되겠다는 거죠. 그쵸? 여기서부터 뭔가 돈 냄새를 느끼셔야 돼요. 특히나 투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신도시가 지금 토지 보상 중이죠. 토지 보상 중이면 보상금을 왜 주죠? 이 돈 들을 테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죠. 보상금 받은 거를 세금을 절세하려면 대토라는 방법이 있죠. 즉 인근의 다른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보상이 이루어지는 땅 주변에는 집가 상승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나 이 지역에 오래 사신 원주민분들은 이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더라도 인근 지역에 있는 땅을 새로 살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땅이 복잡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입지상으로 보게 된다면 3기 신도시 보상받으신 분들이 우측 남쪽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땅을 살 수는 없겠죠. 왜? 비싸니까. 그죠? 그러면 인근의 땅 어디를 제일 많이 사게 될까요? 그렇죠. 고양시 인근의 땅을 제일 많이 사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입지상으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겠지만 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 땅은 언젠가 크게 많이 오를 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어요. 분묘도 있고 마을회관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해결을 하면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접근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희의 부동산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본질적인 가치를 제가 알아야 된다 그랬죠. 본 토지의 용도를 알아야 된다. 용도를 알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호를 봐야겠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호를 들어와 볼게요. 자, 들어와 보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은 베라산, 취락이라고 되어 있고요. 소로, 저촉, 소로, 이류, 저촉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니까 분명히 현장에선 도로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10에서 12m 도로, 그 다음에 8에서 10m 도로가 양쪽에 저촉된다라고 붙어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로가 없었는데 쳐다보니까 저희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 땅 모양의 가운데를 도시계획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어요. 빨간 선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땅 사이에 도로가 예정되어 있대요. 지도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본 지도를 확대해 보니까 도로가 좀 더 선명히 보이죠? 자, 빨간색으로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면서 저희 땅을 정확히 반을 가로지르게 되고요. 소로 이루는 위에 이렇게 붙게 돼 있네요. 우리는 현장에서 보면서 건축 허가가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도로만 생긴다면 건축 허가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위에는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자연녹지 지역인데 불구하고 여기 아래쪽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개발제한구역을 눌러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도 포함이 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자연녹지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즉 그린벨트로 묶여 있네요. 이거는 별로 안 좋네요. 그린벨트니까 이 땅은 저희가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하기 애로점이 있는 땅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많은 걸 알게 됐죠? 자, 그럼 나머지 땅들은 이걸 클릭을 해보니까 일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일종일반 주거지역인데 아까 보니까 취락지구가 있었죠? 취락지구의 영향을 받는 일종일반 주거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 따지려면 토지의 전체 면적 중에 약 35% 정도는 그린벨트여서 개발이 힘들고 나머지 한 65% 정도는 개발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당장 개발은 힘들 수 있으나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면 건축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토지의 이용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 토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죠. 도로가 이렇게 가로지를 예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로 잡혀 있으면 저희가 이 도로선 위에다가는 건축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이 조그맣게 네모랗게 되어 있는 게 분묘인데 저희가 현장에서 본 거하고 분묘의 위치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선 편의상 보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아래쪽에도 분묘가 분명히 몇 개가 소재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된 거는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이 일종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분명히 본 토지를 이용한다 그랬는데 본 토지를 분묘하고 법정지상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건축물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기가 힘들 걸로 보여요.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위쪽으로 옮겨서 지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힘들겠죠? 즉 어떤 부분이냐?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마을 주민분들이 가렵고 불편한 부분, 이 부분을 건드는 거예요. 자, 위쪽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분명히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안 된다고 했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마을 공동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체육시설도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마을 공동시설을 위쪽으로 옮기겠다고 건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을 주민분들이 동의를 할까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식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가 현장에서 봤다시피 마을회관이 오래됐고 화장실이 외곽에 있고 어르신분들이 사용하기에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죠. 그 부분들을 해소를 해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신축으로 깔끔하게 어르신들 편의시설까지 만들어서 뭐 간단한 운동시설도 만들어 드려도 되겠죠. 놀이시설 같은 거 만들어 드리고 이쪽으로 옮겨 드리겠다를 제안을 해드린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도로가 생기잖아요. 도로가 생기고 이동하고 마을 주민분들이 이용하시기에 편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죠? 제 얘기대로라면 마을회관 문제는 해결이 됐네요. 두 번째, 일종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분묘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분묘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다 옮길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하거나 낙골당으로 이전을 하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이건 가능할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냐? 이런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경매 사건의 스토리를 알면 좋아요. 왜 그렇죠? 분묘를 관리하시는 관리자분들, 즉 해당 토지의 소유자분들이
왜 이 물건을 경매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고 이분들의 본래의 생각은 무엇일지를 알면은 우리는 합의 과정을 이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경매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토지만 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건축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봐야죠. 내 땅 위에 다른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느냐가 주요 쟁점사항이 될 거고, 두 번째, 분묘기지권이 되겠죠. 자, 분묘가 있는데 분묘기지권이 성립을 하나? 분묘기지권이 성립을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을까? 아니면 다른 합의가 가능할까?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보호수. 보호수는 해결이 될까? 이런 부분들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도 있겠네요. 본 토지를 사서 과연 건축이 가능할까? 이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보면은, 자,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소유권 보전을 77년도에 했어요. 77년도에 했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건축물 성립 당시에 토지의 소유주와 건축물의 소유주가 동일해야 됩니다. 즉 77년도에 소유권 보존을 한 성사 1, 2 새마을회가 71년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야 되는데요.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71년도부터 77년도까지는 소유권을 장기땡 씨와 장석땡 씨가 가지고 있던 걸로 보여요.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분묘기지권. 분묘가 있는데 분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현장조사 때 확인을 했지만 저 분묘는 분명히 현재 토지 소유주들 집안의 분묘로 추정이 돼요. 전체가 그런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분묘는 이 토지의 소유주들의 집안 묘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조부모님, 증조부님, 고조부님들의 뭐가 있다. 그러면 이 토지를 공유물 분할, 형식적 경매로 내보내진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아무리 돈이 없다 치더라도 저렇게 수많은 분묘가 소지하고 있는데 본 분묘를 왜 내보냈을까요? 본 분묘를 무시하고 공유물 분할로 본 물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럴 때는 스토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본 경매가 왜 진행됐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에 대한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봐야 되는데요. 토지 등기를 보니까 토지 등기를 보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 각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년도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는데 71년도 당시에는 조금 전 언급했듯이 장기 땡씨와 장석 땡씨 두 분이 공동으로 2분의 1씩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소유자가 2명이었습니다. 50%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중에 장기 땡씨는 잘 모르겠는데 장석 땡씨는 38년생이시네요. 자,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자, 이렇게 쭉 하고 별다른 이유가 없이 지나오다가 98년도에 변동이 좀 있었네요. 98년 2월 8일부로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등기는 16년도에 이루어졌지만 98년 2월 8일에 한 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절반씩 소유하고 있던 두 분 중에 장기 땡씨께서 아마 소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 땡씨가 가지고 있는 50%의 지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한테 상속이 됐어요. 50% 지분을 6분이 동일하게 나눠 가졌기 때문에 전체 지분의 12분의 1씩 소유를 하게 됐고요. 자, 누구한테 상속이 됐는지 한번 들여다보니까 장윤 땡씨 40년생, 장석 땡씨 43년생, 47년생, 49년생. 이상해요. 우리가 뭔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죠? 나머지 5분을 보니까 5분이 석자돌림이에요. 형제일 가능성이 높겠죠? 돌아가신 분의 자제분일 가능성이 높고 5분이 형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위에 계신 분은 여성분이어서 돌림자를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총 6명이 남매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출생 연도를 보니까 40년, 43년, 47년, 49년, 2년, 3년 터울로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형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런데 뭔가 더 이상해요. 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아까 두 분이 공동 소유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장석땡 씨도 석자돌림이네요. 이분도 석자돌림이고 이분이 38년생이세요. 자, 석자돌림의 38년생을 아래 붙여보니까 석자돌림의 38년생, 그렇죠.
7남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추론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추론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 98년 상속 당시에는 장석 땡씨, 즉 장남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6남매가 나머지 50% 지분을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땅이 평온하게 오고 있었는데 21년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게 됩니다. 장석 땡씨, 즉 장남 50% 지분을 가지고 계신 장남께서 경매로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신 분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사시는 박한땡 씨가 64년생 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박한땡 씨의 경매 사건 들여다 봐야겠죠. 이분은 전체 지분도 아니고 왜 장남의 지분 50% 지분을 취득을 했을까요? 지분 경매 투자를 한 건데 왜 이분은 투자를 했을까요? 우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덕양구 행신동에 사시던 분, 즉 경매 목적물인 덕양구 성사동의 바로 옆 동네이기 때문에 본 동네의 가치를 잘 아는 분일 가능성이 크겠죠. 우리 동네 옆 동네에 땅이 나왔네? 지분 경매네? 이거 사면 투자 가치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입찰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분의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취득한 경매 사건 어떻게 볼 수 있죠? 경매를 하기 위해선 압류를 하게 되죠. 부동산 등기 압류가 됐으니까 어디 표시되죠?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죠. 위에 조금만 올라가 보면 여기 나옵니다. 자, 19년 11월 13일 경매 개시 결정 뜨게 되고 여기 보면 임의경매 개시 결정 19타경에 13465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신가요?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셔야지 여러분들이 경매 사건의 스토리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매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 장남분의 경매 사건으로 들어와 봤어요. 작년 2월 달에 경매가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자, 보니까 똑같습니다. 저희 사건 상 92번지에 자, 우리 면적의 절반이죠? 왜 절반만 나왔죠? 그렇죠. 장남 50%의 지분만 매각이 됐기 때문에 지분 경매이기 때문에 절반의 면적만 표시가 된 거고요. 토지만 매각이며 지분 매각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쭉 보니까 감정가 7억 9,500일 때 이때 2회 유찰되고 나서 입찰을 하셨네요. 단독 입찰이고 3억 8,900일 때 4억 5,300만 원, 6천만 원 정도나 더 쓰고 낙찰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이 땅에 가치가 있다라고 이분은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어려운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낙찰을 받으셨네요. 이분이 낙찰을 받으시고 잔금을 냈습니다. 21년 3월 23일에 잔금을 냈어요. 잔금을 냈으니까 이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신 거죠. 자, 그러면 박한땡 씨가 왜 낙찰받았는지 이분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건으로 돌아와 보니까 경매 정보지에서 본 경매가 진행된 관련 사건을 공유해주고 있네요. 자, 어떤 사건에 의해서 경매가 시작됐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공유물 분할 사건이겠죠. 공유물 분할을 위한 임의경매 사건이니까 공유물 분할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의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원고가 박한땡 씨, 그쵸? 경매 낙찰받으신 분이 공유물 분할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네요. 피고는 개인 한 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보니까 공유물 분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소송을 건 겁니다.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접수일을 보니까 21년 4월 18일 날 소장을 접수했어요. 아까 우리가 보니까 21년 3월 달에 취득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공유물 분할 사건을 접수해버렸어요. 즉 이분의 목적은 본 토지를 활용하려고 지분 경매를 취득한 게 아니라 본 사건을 합의를 통해서 내가 이 정도에 샀으니 이 정도 금액의 이익을 받고 나오거나 아니면 전체 물건을 공유물 분할 사건으로 집어넣어서 전체 면적을 매각하고 50%의 지분만큼 수익을 가져오겠다는 생각으로 전 사건에서 입찰을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왜 들여다보고 있죠? 분묘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외지인이 50%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6남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거 당신들이 나하고 합의를 안 해주면 이거 경매 처분할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잘 안 된 거예요. 상호간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경매가 나온 거죠. 그럼 6남매분은 이 사건이 타인에게 넘어가게 되면 잘은 모르겠으나 현장 조사에 의하면 아마도 집안분들의 묘로 추정이 되는데 제 조부모님, 증조부님, 고조부님의 분묘가 있는 땅을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또 본 땅을 취득하는 사람도 분묘기지권을 다투면서 협상을 하기에는 애로점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토지에 접근하기가 힘들어져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경매의 본 사건을 한번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들여다볼 거냐? 박한땡 씨가 소송을 걸었을 때 나머지 분들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어떤 대응을 했길래 법원에서는 공율분할 사건으로 처리하고 돈으로 나눠가죠 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원 나의 사건 검색으로 들어와서 고향지원 20일 가단에 82423127 사건이고요. 관련자 이름을 적으시고, 자, 해당 사건으로 들어왔고요. 원고는 박한땡 씨였고, 아래 보니까 피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전체 소유자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진행 사건을 저는 보고 싶었어요. 자, 진행 과정을 보니까 18일 날 소장이 접수가 되고 6분한테 다 송달이 됐네요. 6분이 다 송달이 됐는데 6분 중에 3분이 도달을 못했어요. 우표물이. 법원에서 주소를 보정하라 그랬고요. 자, 조금 지나니까 나머지 도착하지 못했던 3분에게도 소장이 다 도달을 했습니다. 즉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6분 다 주소가 실체가 있구나, 현재 연락이 되는구나, 이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대응을 하고 있지 않던 피고가 5월 24일에 답변서를 제공을 했고요. 자, 한 번에 변론기일을 가졌고요. 변론기일이 있은 다음에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통지했어요. 얘기 듣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조정으로 한번 들어가 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겁니다. 피고가 6명이었죠? 6명 중에 장석 땡씨로 당사자 선정서를 제출했어요. 뭔가가 희망이 보여요. 무슨 희망이죠? 피고 6명이 대표를 한 명 내세웠다는 거예요. 즉 합의를 할 수 있는 개인을 지정을 한 거예요. 공동 이해관계에 있는 피고나 원고 여러 명의 소송 당사자가 한 명을 대표로 내세워서 소송을 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상대로 하세요. 이 사람이 우리의 대표예요. 이 사람이 받은 판결과 조정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를 이야기하는 게 당사자 선정서가 돼요. 자, 이미 본인들이 대표자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분하고만 얘기가 되면 됩니다. 이분에 따른 소송의 판결과 조정이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6남매가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6남매가 연락이 되고 6남매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단계는 된다가 제가 본 큰 가능성이었어요. 자, 당사자가 선정됐고 최종 결론은 강제 조정이 됐어요. 당사자 선정이 된 1인이 참석을 해서 조정기일에 참석을 했고 강제 조정을 받아냈습니다. 강제 조정을 했고 그게 확정이 됐어요. 즉 강제 조정이 뭐였죠? 경매로 처분해. 서로 간에 합의가 되지 않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원하는 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는 거다. 지금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사건이 왜 경매가 진행됐는지 알았죠? 즉 가족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지분을 장남명의가 넘어가면서 외지인이 들어와서 아마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정도 금액이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 이 정도 금액이 아니면 경매로 넘기겠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좋은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조상분들의 분묘를 개발 제한 구역의 땅을 드릴 테니 이 땅으로 이전하세요 라는 좋은 제안. 두 번째, 낙골당으로 모실 거면 이전 비용을 협조하겠습니다 라는 관리상의 편의성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보호수도 해결해야죠. 보호수는 보호해야죠. 이쪽에 위치하고 있던 보호수는 마을회관과 더불어서 마을 주민분들의 명소로 남을 수 있게 꾸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본 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뭐였죠? 그렇죠. 좌측으로는 화정 원당 신도시, 또 이제 남쪽으로는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가 보상 중이에요. 그리고 나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옵니다. 자, 무조건 조성이 된다 쳤을 때 우리의 토지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높아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이용에 제한이 있었는데 분묘가 해결되고 마을회관을 이전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 도로가 생기면서 저희 땅은 굉장히 훌륭한 입지를 가진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더해서 일종일반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취락지구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1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자,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라면 투자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맨 처음에 본 경매 사건의 겉면만 보고 현재 이용 상태만 보고는 여러분들은 입찰을 못할 물건,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부경꾼이 해결한 방식대로 해결을 할 수만 있다면, 즉
개인의 역량에 따른 출구 전략을 잡을 수만 있다 그러면 본 물건은 토지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고차원 경매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경매 사건을 대하시면서 복합적인 해결 방법을 쌓아가시면서 어디에서? 부경꾼 채널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해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이런 여러 과정들을 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본래의 가치를 뛰어넘어 훌륭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고차원 경매를 실현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